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저희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 할 건데요. 9장, 10장은 제가 하고 11장, 12장은 똑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9장 하겠습니다. 9장 끝나지 않는 여행. 앞서서 우리는 이타적 행동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끝을 맺었는데요. 어떻게 인간은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설명으로 이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혈연 선택 가설, 두 번째가 반복 상호성 가설. 즉, 이 가설은 사람들 사이의 재수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당장에는 배신하는 것이 이득일지는 몰라도 다음에 계속 거래를 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반복 상호성 가설이 우리 사회의 이타적 협조 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 예를 미국 식당 팁 문화 사례로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음식을 다 먹고 나면 테이블에 팁을 남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청구된 금액의 15%를 팁으로 지불하는 게 관례인데요. 왜 사람들은 팁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이 반복 상호성 가설에 의하면 내가 이 식당에 다시 와서 같은 웨이터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런 팁을 남긴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행 중에 들른 식당처럼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팁을 남기고 가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복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공공재 게임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예요. 공공재 게임은. 여기에서는 10명이 참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 참가자들에게 1,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1,000원 중에 일부를 공공계정에 기부를 하고요. 공공계정에 기부한 금액의 총액은 2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얻은 몇 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일회성 게임, 즉 반복되지 않는 이 공공재 게임에서도 사람들의 대다수는 40에서 60%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즉 반복 상호성 가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게임일 경우 여기서는 이제 10회, 40회, 60회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때 초반에 첫 해에 사람들은 가진 돈의 50%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 기부율이 점차 하락되는 경우를 보였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기부율 하락 속도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기존의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존 가설 중에 하나가 학습 가설인데요. 학습 가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구조를 이해를 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즉 이전에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했어도 처음에 첫 해에 자신의 가진 돈 50%를 기부하는 경향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가설 이론은 타당성이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전략적 협조 가설인데요. 데이비드 크랩스가 제시한 이론이고요. 초반에는 내가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반복될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기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유리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후반에는 이제 게임이 끝나서 반복될 확률이 떨어져서 후반에 배신해서 무임승차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 일회성 게임의 협조 현상에서는 이 가설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반복이 없어도 협조한다는 것과 반복 상호성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체 게임에서 보복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하는 게임, 개인 간의 게임에서는 보복이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배신하면 다음에 나도 배신하면 되니까 아예 무임승차를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에서는 누가 무임승차자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인내심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계속 기부를 하지만 그 이하가 되면 나도 기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무임승차자의 보복이 선한 참가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임이 반복되어야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게임이 높은 확률로 반복이 되면 보복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즉 경제적 유인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심리,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제 예상을 뒤엎은 호커스의 발견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서 수렵 채취 부족 식량 공유 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 대부분의 부족들은 큰 포획물을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존에는 반복 상호성 가설로 설명을 했어요. 사냥은 일종의 보험이다. 즉 내가 사냥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면 내가 성공을 못했을 때 남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이 호크스가 수년간 파라과이의 아체라는 수렵 채취족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년간의 이 부족을 관찰한 결과 사냥에 나서는 사람도 그리고 사냥에 성공해서 포획물을 잡아오는 사람도 거의 고정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사냥에 나가지도 않고 늘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응징을 하지 않은 건데요. 고기를 오히려 공유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사냥에 불참한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식량 공유는 반복 상호성 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즉, 2% 부족한 반복 상호성 가설입니다. 이 반복 상호성 가설의 장점을 보면 이타적 유전자를 쓴 매트 리들리 등 많은 학자가 지지하고 있는 이 가설은 소규모 사회일수록 단골 거래 등 게임이 반복될 확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관계가 긴밀해서 정보가 잘 공유되는 사회일수록 이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 협조를 잘 설명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요. 이건 앞서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렇게 높은 확률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리고 반복이 전제되지 않는 협조 행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반복 상호성 가설은 소규모고 반복 관계에서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반복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이론이라서 우리의 사회의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기엔 2% 부족한 이론입니다. 이제 10장 안가품의 미학인데요. 반복과 보복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 상호성 가설은 게임이 충분히 반복되면 보복은 협조를 유도하는 유리한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임이 단발성이라면 보복할 기회가 없어서 이타적 행동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인간은 이 단발성 상호작용에서도 이타적 행동을 하고 보복을 보입니다. 즉,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상호적 인간이라는 건데요. 이타적 보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재 게임에서는 게임이 반복되더라도 보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임승차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복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게임을 2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앞서서 게임했던 다수가 참여하는 공공재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통상적인 공공재 게임이고요. 2단계는 1단계 게임을 마친 참가자들이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임승차자인지 공개되면 보복이 선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참가자가 얼마를, 2번 참가자가 얼마를 기부했다고 전체 참가자에게 공개가 되고 2번 참가자가 기부액이 지나치게 낮다면 다른 참가자들은 2번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임승차자에게 보복을 할 때 보복하는 사람은 500원의 별도의 지출이 일어나고요. 무임승차자는 보복자 곱하기 1,000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이 무임승차 이득보다 크면 누군가 보복할 가능성만으로도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500원의 별도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500원의 비용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보다 크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므로 이타적인 협조 행위죠. 하지만 나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 보복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도 보복하지 않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아무도 무임승차를 막지 못하는 딜레마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2단계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다시 3단계 게임을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단계는 마찬가지로 공공재 게임입니다.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자 명단을 공개해서 보복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이라서 누구도 자발적으로 보복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를 도입을 하는데요. 2단계에서 보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단시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보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내고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내 비용이 더 크다면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한으로 단계를 계속 올리지 않는 한 이 완벽하게 무임승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론상 그렇고요. 이론상 인간이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을 보면 이 무한 보복 구조가 없어도 사람들은 보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오스트롬의 실험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자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1단계 기부금이 보복 장치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론적으로 무한 보복 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인간은 이 단발 상황에서도 기꺼이 비용을 내며 보복에 나서고 이는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복의 성격을 보면 전략적 대 이타적. 무임승차자에게 보복을 하면 이후에 기부율이 상승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이득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험 결과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복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번 집단이 바뀌어도 보복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집단이 바뀌어서 내가 그 보복을 해도 그 사람에게 이득을 얻을 수가 없음에도 계속 보복이 유지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 보복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자기의 비용을 써서 무임승차자를 보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자기의 비용까지 써서 보복을 하는 경우인데요. 결론은 보복은 단순한 이기적 전략이 아니라
규범 위반에 대한 인식이라는 사회적 도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인간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가 보수 대응적 인간입니다. 반복 상호성 가설에 의한 인간상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따져서 보복하고 협력을 선택하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가 상호적 인간인데요.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 반응을 합니다. 즉 상대방이 협력하면 내가 협력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규범을 어기면 보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도 누구의 이익과도 직접 무관을 해도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징하는 인간입니다. 즉 실험에서는 계속 인간이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 그리고 문화적 선택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 이론을 생각해 보면 어떤 특성이 환경에 적합할 때 그 특성을 가진 행위자가 살아남아서 그런 자식들을 번성시키고 결국에 한 사회에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적 선택 이론을 보면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행위자가 남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얻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 배우게 되고 그 결과 한 사회에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식인데요. 즉 자연 선택이든 문화적 선택이든 그 진화 과정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즉 보수 대응적 인간, 경제적 인간만 살아남는 메커니즘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과는 무관한 상호적 인간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상호적 인간이 어떻게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탐구한다고 했는데요. 떡자님 부탁드릴게요. 네, 독서하는 자 떡자입니다. 저희 11장에서 끼리끼리 노는 군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 수수께끼의 세 번째 열쇠로 유유상종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천 명, 수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회에서 종종 협조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저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혈연선택 가설은 유전자를 나눈 사이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에선 이 가설이 이제 적용되기가 좀 어렵고 반복 상호성 가설도 거래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긴밀한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또 설명이 어려워서 다른 대안적 가설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과 만난다인데요. 앞에서 게임 이론에서 협조적 전략을 선택한 경기자는 동일한 협조적 전략 경기자를 만났을 때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 전략 경기자는 배신 전략 경기자를 만났을 때 가장 낮은 보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동일한 전략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면 협조적 행위가 유지될 수 있고 진화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연구한 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과 유사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신체적 특징의 상관계수는 0.2이고 성격 특징의 상관계수는 0.4, 정치적 견해의 상관계수는 0.9로 정치적 견해가 상관계수가 엄청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판별할 수 있다면 자기와 이제 성향이 같은 사람과 거래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과 거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한 사회 그리고 같은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투나 표정, 행동 거지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 뇌는 이제 거짓말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형을 가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는 과거 이 사람에 대한 거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쁜 사람과는 거래를 피하고 이타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집단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집단의 유대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신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집단으로부터 퇴출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타적 사람이 많은 이제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배신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퇴출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들만 사회에 남아있다고 했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유유상종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있으면 창조적 사고가 나올 수가 없고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다양한 이득을 얻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는데요. 그냥 생각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문제 해결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추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 사회학과의 브룩 해링턴 교수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남성만 있는 투자 컨설팅 집단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 컨설팅 집단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리스크가 있거나 한때 해지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이제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분업의 이득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이질적인 경우에 서로 다른 자질을 적절히 이용해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유상종 가설을 따르면 이타적인 사람들만 남고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퇴출을 해서 이제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끼리끼리만 어울렸을 때 이질성으로부터 오는 다양성 이득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질적인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득이 되는 유유상종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12장 내용이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앞에 똑서님이 얘기하면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2% 부족한 반복 상호성 가설 그리고 앙가품의 미학에서 반복과 보복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12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가격과 신뢰는 비례한다인데요. 수수께끼의 네 번째 열쇠로 값비싼 신호 보내기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순간이 나오는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젤 무리가 있고 사자가 이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냥을 시작하는 순간에 도망치는 가젤들 사이에서 50에서 60cm 정도 껑충껑충 뛰는 가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뛰는 동안에 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될 텐데 왜 여기서 뛰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약간 희생정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높이 뛰는 가젤이 아니고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 가젤 등의 한 명을 이제 잡아서 사냥물로 삼는데요. 이런 거 비슷한 예로 조폭 영화를 봤을 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막 강목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픈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 달리는 영향이 가장 높이 뛴다인데요. 만일 가젤 무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달리는지 점수를 머리에 붙이고 있고 사자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사자는 점수가 제일 낮은 가젤을 쫓아갈 거고 나머지 가젤들은 열심히 뛸 필요가 없으니까 사자나 표적이 된 가젤 이외의 모두에게 좋은 결과일 텐데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누가 잘 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이제 빠르게 달리는 가젤을 쫓아서 사냥을 해서 공칠 경우도 생기고 가젤은 내가 표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있는 힘껏 달리느라고 힘이 다 빠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달리는 가젤이라면 고난도 행동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잘 못 달리는 가젤이 따라할 수 없는 행동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60cm를 껑충껑충 뛴다는 건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신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값비싼 신호 보내기 예시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잘 달리는 영향이 껑충껑충 뛰는 것은 이 신호이고 못 달리는 영향은 도망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껑충껑충 뛰는 가젤을 제외하고 달리는 가젤 중에 표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분리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값비싼 신호 보내기 예시로 첫 번째 공작새의 꽁지깃을 이야기합니다. 공작새 중에 제일 좀 크고 우아한 꽁지깃을 달고 다니는 공작새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생존에는 조금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고 우아한 꽁지깃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걸 달고 다니면서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짝짓기를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부유층 자제가 고급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재력에 대해서 이제 비싼 차를 통해서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블린이 한가로운 무리들이라는 책에서 과시 소비 현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게 부유층 자제의 고급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콰키틀 부족의 포틀라치 축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부족인데 이 부족은 강한 상하와 위계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이 공동 축제를 열 때가 있는데요. 그 축제를 주최한 마을의 우두머리는 온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자신의 물건을 불에 던짐으로써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던지다 나중에는 집을 태우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는 게 이제 이렇게 내가 비용으로 쓰는 것보다 내가 신뢰받고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크다고 하면 이제 이걸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잘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선행 부분에서 파라가 야채 부족의 식량 공유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항상 일정하고 계속 고기를 내놓는 사람도 일정하고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에서 이게 그 보험에 해당하는 이론이 좀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사냥이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배우자 선택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고기를 내놓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도 남을 배려하는 것, 부족 간의 전쟁에 맨 앞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것, 사회의 규범을 솔선해서 지켜내고 이를 어기는 사람을 앞장서서 응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자질을 보여주는 값비싼 신호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좀 상호적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